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의 작가는 에이리 프롬입니다.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듯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담는 철학 또한 굉장히 다양한데요. 완전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결의 생각을 가진 철학자의 글을 읽으면 그만큼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에이리 프롬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사랑의 기술과 이번 그의 신작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에이리 프롬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900년에 독일의 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에이리 프롬은 1930년에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대인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에이리 프롬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도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왕성하게 지적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 에이리 프롬의 책들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나 급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사회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써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자인데요. 그의 대표작으로는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소유냐 존재냐 등이 있습니다. 이 에이리 프롬이 많은 주제에 대한 글을 쓰긴 했지만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어떤 사상이나 태도 같은 것들은 공통된 논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철학자들보다는 조금 더 뚜렷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 조금 더 자세한 에이리 프롬의 삶은 사랑의 기술을 이야기한 뒤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리 프롬의 책은 제목부터가 굉장히 유혹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책을 읽는 걸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재미로 읽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책을 찾으며 더 절실하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이리 프롬의 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 처음 출간됐을 때에는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외설 작품으로 금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어떤 가벼운 연애 기술서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의 메시지는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인지 1999년에 32개국어의 언어로 약 2,500만 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철학서에 비해서 내용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 또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리 프롬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총 4부로 구성되어져 있고 1부 사랑은 기술인가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에이리 프롬은 어떤 그림 그리기나 의학처럼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개선점을 찾잖아요. 사랑 역시도 실패한 사랑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또 이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기나긴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 사랑의 이론에서는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분리된 실제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죽게 된다는 그런 덧없음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실존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또 어떤 대상에 따른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형제애, 최상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성애, 그리고 어떤 섹슈얼한 감정으로 인한 성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마지막으로 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리 프롬은 1부에서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우리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유형별 사랑은 그 관계 속에서의 태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한 개념이 효율성과 경제적인 이익 추구 같은 거잖아요. 이런 관점이 사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에이리 프롬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왜 현대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4부, 사랑의 실천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인내하고 관심 가지고 수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셨다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저처럼 홀린 듯이 읽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까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지위를 뽐낸다던가 아니면 매력적인 화술을 구사한다던가 하고 여성은 예뻐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똥 차가면 벤츠 온다. 이렇게 어떤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내 사랑은 성공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이런 형태의 사랑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어떤 권태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꼭 남녀 간의 사랑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난 사랑의 실패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을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라는 관점인데요. 에이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 당하는 것이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준다고 하는 행위에서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여유 있을 때에는 이런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즐거워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다잡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사랑의 기술을 체득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부모 또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에게서 받은 사랑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이 모성애와 부성애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머니적 사랑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고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킴에 따라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적 사랑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태어났을 때 받는 어머니적 사랑에서 아버지적 사랑으로 적절하게 변이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가 어머니가 되고 나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해야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띌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뇌과학 책도 그렇고 이번 사랑의 기술에서도 그렇고 어떤 한 생명체를 키우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직 제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보고서 조금은 두려운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 열심히 수련을 해서 사랑의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상 깊었던 점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객관적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앞선 2부에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웃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나 스스로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성애 같은 부분에서도 나 스스로가 부모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에 대한 사랑에서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은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객관성과 용기를 갖게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생은 굴렀구나. 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에이리 프롬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기술 개정판에 발간 50주년을 기념해서 라이너 풍크가 쓴 후기에서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이너 풍크는 에이리 프롬의 마지막 조수이기도 하고 또 에이리 프롬의 사회심리학과 윤리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도 취득했고요. 또 에이리 프롬의 전기까지 쓴 그런 인물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에이리 프롬도 굉장히 힘든 유년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일단 에이리 프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대인 집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혀서 작은 와인 가게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는 그런 열등감 같은 것에 취해 있었다고 하고요. 에이리 프롬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왔고 또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공허함을 에이리 프롬에게 집착하는 걸로 풀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유년 시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혹독한 유년 생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리 프롬은 꾸준한 노력과 수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과 고통에서 찾아낸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에이리 프롬의 이번 신작 바로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책이 굉장히 예쁘고 또 어떤 주장을 펼칠지에 대해서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표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책은 신작이기는 하지만 에이리 프롬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라이너 풍크에 의해서 엮인 책인데요. 이 책은 에이리 프롬의 미발표 유작들이 수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에이리 프롬의 글을 이미 읽으셨던 분이든 아니면 처음 에이리 프롬을 접하시는 분이든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총 9개의 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이 궁금하신 부분부터 읽으셔도 좋지만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과 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에 글에서 언뜻 나온 개념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되기도 하고 또 비슷한 결의 글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사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글로 본다면 굉장히 짧은 분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문장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밑줄을 그으면서 봤던 책입니다. 의도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 책에 담긴 글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 무기력함, 어떤 소통 부재에 대한 무감각증, 회의감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쳇바퀴 굴러가듯 열심히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나 스스로는 좀 텅 빈 느낌을 가진 분들이라던가 일단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어떤 에이리 프롬의 사상이나 태도에 대해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할 때는 제가 좋았던 구절을 낭독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에이리 프롬의 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이 책을 더 잘 소개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공감 가고 매력적인 문장들이 많았고요. 이 에이리 프롬의 책을 읽으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같이 느끼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이기는 하지만 무감각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떤 변화의 징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덜 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38페이지. 실제로 현재 우리 문화에는 우리도 이미 전염되어 생명 없는 모든 것에 은근히 끌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증상의 발현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국제적 차원의 파괴적 폭력과 패권 추구, 국가적 차원의 범죄와 잔혹함, 우리 사회에서 판매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으로 알 수 있는 압박감과 불안의 크기, 삶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스릴과 흥분 상태로 대체하려는 마약 남용이 그것이다. 굳이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압박감과 불안도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개인적인 이유에서 생긴 증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산업시대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때문이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무엇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보다 결과에 더 치우친 우리의 관심이다. 하지만 산업 생산 분야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기계와 장치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기마저 기계로 생각해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하고 원하는 효과를 성취할 수 있는 장치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가 삶을 사랑한다면 삶의 과정이, 다시 말해 변화하고 성장하며 발전하고 더 자각하며 깨어있는 과정이 그 어떤 기계적 실행이나 성과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는 질문에 성공했고 유명하며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아마 살짝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사랑과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한다고 엄청난 생명력을 뿜어내기에 그의 미소, 목소리, 손과 눈을 사랑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건 진짜 이유를 대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관심을 품기 때문이며 누군가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사랑할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깃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44페이지.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비법은 없지만 많이 배울 수는 있다. 망상을 버리고 타인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계속 밖으로만 나다니지 말고 자신에게 가는 길에 배울 수 있는 사람. 생명과 사물의 차이를, 행복과 흥분의 차이를, 수단과 목적의 차이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폭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을 향해 이미 첫걸음을 뗀 셈이다. 첫걸음을 뗀 후에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질문에 맞는 의미 있는 해답을 이런저런 책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답은 자기 안에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삶을 사랑한다면 진리와 미와 삶의 온전함이 위태로워질까봐 더 겁이 난다. 실제로도 그렇다. 특히 요즘엔 더 그렇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피하려고 삶에 무관심해봤자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 정말로 우울한 사람은 슬픔의 감정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에서 건져주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고통은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무관심이다. 고통스러울 때는 그 원인을 없애려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을 때는 마비된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고통은 변화의 산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심의 운명을 바꾸는 인간의 능력을 짓밟아 버릴 것인가. 지금까지 한 주의 책 이야기였습니다. I'm happy 시청해 주셔서 on my 감사합니다.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I'm never running